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용현동 다방은 무당도 포기했던 흉가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다. 나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대지 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를 하시다. 큰 사업을 하시며 꽤나 떵떵거리셨던 분이셨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약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위기까지 처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서울에서 꽤 좋은 주택에 살던 우리는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산 우리는 더욱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인천 용현 3동 불다리 다방이 지하에 입주해 있던 조그만 빌라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집은 매우 좁았는데 구조는 이렇다. 거실은 복도식으로 폭은 대략 2m 정도로 매우 좁고 길었다. 방은 2개인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두 번째 방이 있었다. 신기한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항상 이 두 번째 방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오고 일주일 뒤 집들이 하는 날이었다. 집들이로 우리 외가분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래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거든요. 그 여자가 찢어진 포대기를 절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영이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영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단 잠에서 깼는데 뭔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이지. 어머니는 황당한 아주머니의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애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것인가. 그렇게 그 집의 두 번째 방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채 2달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우리 집엔 2층 침대 하나와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는데 2층 침대를 분리시켜서 아래층은 첫 번째 방에 놓고 위층은 킹사이즈 침대와 함께 두 번째 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분리시켜 놓은 2층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와 우리 형제들은 일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일찍 잠들었고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TV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무시기 위해 TV를 끄고 누우셨는데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살짝 돌아왔더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의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몸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다.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남동생이었다.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것이다. 황당한 건 채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바늘뼈가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 으깨져서 부러졌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내 동생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의 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렇게 남동생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후 일요일 집에 어린 나 혼자 있기 뭐하다고 친척 누나가 와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도 돌아와 있었다. 이른 새벽 날씨가 꽤 쌀쌀하던 날이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매우 추웠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가서 보일러 좀 보고 오라고 해서 얼른 몸을 억지로 일으켜 보일러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두 번째 방에서 지지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의 TV가 화면 조정이 켜진 채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대담하게도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천천히 돌아가 말했다. 엄마 TV가 켜져 있어.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두 번째 방에 돌아가 내가 껐던 TV를 틀어보았다. TV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하고 있었다. 그럼 방금 내가 본 건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난 어머니께 호되게 혼만 나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천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도 동생의 병건호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은 큰 외삼촌이 오시기로 하셔서 저녁까지 그다지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돼가도 삼촌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약간 두려움을 느낀 나는 TV가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TV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 지지직 하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앞을 봤다. 그 순간 난 얼어붙었다. 영화나 TV에서 귀신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다. 근데 실제 그것을 보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이면 그것이 날 죽일 것 같았다. 내 앞에 그것이 뒤를 보인 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다. 절대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다. 내 정신은 진짜 또렷했다. 그러나 난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못하였다. 그것이 돌아볼까봐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 조그만 주택을 월세로 들어갔다. 우리가 나간 뒤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자꾸 보여서 우리처럼 금세 집을 나간 사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나와 함께 누워있다. 내 바로 앞에 누워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난다. 7시 15분.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용일초등학교 4학년 6반 교실. 책가방도 메고 있지 않았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미친 듯이 교실 안에 혼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마구 울었다. 거의 잊혀져 갈 무렵.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 이야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친구들과 그때를 회상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의 추억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곳과 우리 집은 산 하나를 경계로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다. 수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으면 바로 도착한다. 그러나 그 근처를 찾아가 본 적이 없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수bun공원을 지나 언덕 위에 섰을 때 갑자기 온몸을 감싸는 이상한 공포. 소름이 돋았다. 가끔 다니는 길인데도 다른 때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곳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갈까 하다. 어차피 온 거 어떻게 변했는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허름한 분홍색 건물. 언뜻 외곽에서 볼 때에는 근처 일반 상가 건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베델수토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내가 살고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다. 선임 컴퓨터라는 간판이 있었다. 간판 상태로 보아 건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보였다. 굴다리 다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음침한 복도에 페인트 칠한 것들이 이곳저곳 떨어져 나가서 힘겹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잡고 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아무도 없나 보다. 반투명한 유리 안에서 깔끔한 커튼이 보였다. 사람이 살고 있구나. 왠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거리니 빈 담배광만이 나왔다. 건물 바로 옆 형제 슈퍼라는 간판이 보였다. 내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단골 슈퍼였다. 아직 있구나. 들어가 담배를 사고 아주머니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그 아주머니가 아직까지도 가게에 계셨다. 저기, 아줌마. 저 혹시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생각이 난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는 나를 앉히시고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 한 잔을 주셨다. 저기 혹시 저 집에 사람이 아직 살고 있어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사가고 얼마 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우리처럼 금방 방을 빼고 나갔다고. 지금 이사 온 사람들도 얼마 전에 온 사람들인데 곧 나간단다. 왜냐고 물어보니 그 집 아들내미가 집안에서 희한한 것을 보고는 학교도 못 가고 있다고 한다. 그 집 아버지가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아침마다 데리고 나간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다시 그 집 쪽으로 향했다. 그 집을 뒤로 돌아서 가면 조그만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1m 정도 너머로 그 집의 창문이 보인다. 칠칠치 못한 내가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곳으로 집 안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무단 침입이라고 해도 정말 궁금했다. 아예 들어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창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또다시 보고 말았다. 반투명한 유리창문 너머로 그것이 얼굴을 바짝 붙이고서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물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물이 났다.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소리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를 더욱 자세히 보려는 것 마냥 얼굴을 유리에 갖다 댄 채 꿈틀꿈틀거렸고 대략 1분 정도 지나자 순간 사라졌다. 나는 가만히 서서 울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11시가량. 집에 먹다 남은 막걸리를 원샷으로 들이켰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처음 가위에 눌렸다. 내 앞에 천장에 유리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 이모가 어릴 때 아팠던 이유. 때는 1970년이었죠.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8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가족은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모 중 한 분께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A 이모라고 칭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 번 정도 앓는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보통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원비가 다른 곳보다 두세 배 정도 저렴한 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지하였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당일 할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입원한 A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꽃무늬 이불을 안 쓰고 하얀 이불을 고집하더래요.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더랍니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강으로 들어가던 꿈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이불을 덮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고 저녁 시간이 되어선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뒤 이모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배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뒤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는 걸까 생각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자 뒤 이모는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부 뻥하고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진 못했다고 혼났지만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땐 기절한 비이모만 있었고 아까 봤던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A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더랍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A이모를 말렸지만 계속 A이모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기절해서 깨어난 A이모는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A이모는 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개운하고 당장이라도 동네를 뛰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하네요.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A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다고 하네요.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건 시신에게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남포동 극장 괴담. 부산의 한 극장에서 발생한 30대 여성의 엽기적인 자살 사건이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낳고 있다. 부산 중구 남포동 멀티플렉스 극장인 기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던 조모 씨가 목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극장 직원 홍모 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정 씨는 자신의 좌석에서 왼손에 흉기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숨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2000년도에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후 이혼을 했고 친정에서 생활해 오다 우울증으로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가 들고 있던 흉기가 자신의 집 주방 도구이고 평소 이렇게 살면 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문은 오른손잡이인 그가 왜 왼손에 흉기를 들고 자살했냐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목을 찌른 것은 그 수법의 잔인함과 고통 때문에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숨진 채 발견된 극장 좌석 번호가 가장 미스터리하다. 다른 관람객들과는 동떨어진 그의 좌석은 6층 6관 가열 60번으로 흔히 서구에서 악마의 숫자를 상징하는 666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좌석은 그가 끄는 표하고는 다르다. 그는 영화 시작 1시간 30분 전인 12시 10분께 극장 매표소에서 신용카드로 영화표를 산 것으로 280여석 규모의 이 극장에 사고 당시 59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비명은커녕 참변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흉기를 목에 찔렀을 때 고통으로 고함을 질렀거나 이후에 신음을 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장안 음행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듣지 못했다는 게 의문스럽다. 그가 그 좌석에 일부러 찾아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가 본 영화는 일가족이 살해당한 실화를 바탕으로 1979년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리메이크가 되었던 공포영화였다. 네 번째 이야기, 야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괴담.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 손님이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LPG 충전소가 옆으로는 주유소가 있었기에 그쪽에서 일하는 알바생만 간간히 들리면서 야식거리를 사곤 했었습니다. 아마 시간대는 새벽 4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대가 손님이 가장 없을 시각이라 폰으로 게임하면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이때쯤에 열리지도 않던 출입문의 벨이 갑자기 울리더니 이내 그쳤습니다. 전 바람 때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청소할 준비에 들어갔지요.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려는 찰나에 그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커피 팩진 열대를 보았습니다. 맨 위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보았더니 웬 커다란 사마귀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그 크기가 앵간한 벌레보다 크더군요. 길이만 중지 길이를 훨씬 웃돌았으니깐요. 사마귀가 풀숲에선 자주 보는 곤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제가 있던 편의점은 도심 한복판이라 근방에는 풀숲은커녕 풀도 자랄까 말까 합니다. 아무튼 이 사마귀를 죽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출입문 열고 날려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마귀는 이쪽을 향해 보고 있더군요. 그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바깥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었는데 사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때 속으로 좀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다 편의점 입구 쪽 귀가림막 위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날려버린 사마귀 녀석이 귀가림막 위에 버젓이 서 있던 겁니다. 1분도 안 된 그 잠깐 사이에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게 됩니다. 사마귀는 곤충 중에서도 비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 높이 올라가진 못할 뿐더러 크기가 크니 눈치를 못 채지도 않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출입문을 연 상태였지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느낌까지 오더군요.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바깥 청소를 할 때까지 사마귀는 그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슬슬 담배 손님이 한두 명씩 오고 그중엔 자주 오시던 택시기사분도 계셨죠. 아침에 가볍게 인사 나누면서 사마귀 얘기를 꺼냈더니 기사분께서 이러시더군요. 손님을 쫓아냈구만. 사마귀도 쉽게 함부로 할 곤충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내심 좀 찜찜하더군요. 퇴근하면서 가림막 쪽을 쳐다봤을 땐 사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더군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마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5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댁의 귀신. 저는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오랜만에 경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방문했던 외할머니 집은 어릴 적 봤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저는 외할머니 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어릴 적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셨던지라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만든 인공 연못이 있었죠.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의 집은 놀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 아마 7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석류나무 옆 담벼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담벼락 밑에 화단을 만든다 해서 흙을 쌓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밟고 올라서면 담벼락 너머가 훤히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는 다른 노부부께서 사시는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마당에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저는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웠지만 조심스레 흙을 밟고 담벼락 너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너머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벼락 너머에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의 형체가 옆으로 눕다시피 한 자세로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여져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눈 쪽은 뻥 뚫려 있었으며 입 또한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검은색의 연기 같은 것으로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 또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도망을 가면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담벼락 밑으로 황급히 끌어내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할머니께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다가 대시며 쉿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시며 담벼락 너머를 보셨는데 저도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담벼락 너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이상한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말 이상한 점은 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제 기억을 일부러 지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된 지금 외할머니 집을 오랜만에 온 것과 동시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외할머니께 이 일을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졌던 기억은 물론이고 지금 와서야 그때 그 일이 생각난 이유도 궁금하지만 계속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6번째 이야기. 문자 한 통. 집에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 하나 있는 여동생한테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이랬지. 지금 어디야? 빨리 대답해줘. 이런 문자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문자를 빨리 봐서 다행이다 싶었어. 집인데 왜?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는 거야. 내가 답장을 보내기 전에 미리 보냈나 봐. 지금 혹시 집이면 집 문이나 창문 전부 잠가놓고 TV나 컴퓨터도 꺼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 그랬더니 나 굴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막 물었더니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나가지 말고 있으래. 전화 받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 창문을 잠그면서 밖을 봤는데 불 꺼진 가로등 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어. 고개는 나를 향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남자인 건 확실했어. 좀 섬뜩하다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지.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뭐지? 동생인가? 하고 문을 열어주러 가서 밖을 볼 수 있는 렌즈로 밖을 보고 있었거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어. 또 초인종이 울려서 내가 누구세요라고 크게 말했더니 이상하게 말을 얼버무리는 거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누구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대답하는 거야. 누군가 하고 말할 때 말 똑바로 안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 알아듣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할 땐 꼭 또박또박 얘기해주길 바래. 우리나라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알지? 우리 바른말을 해서 모두 국어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생은 그 뒤로 영영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7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기묘한 소녀.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나네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와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지요. 아무래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잘까라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펴다가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였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기에 헛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문 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직접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했겠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로 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은 저와 제 뒤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는 놀라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 방문 틈새로 봤던 그 소녀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보니 역시 그 소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등반. 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뒤에야 나는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땀이 방울적 흘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팔꿈치는 너덜너덜해져서 흐른 피로 팔뚝이 얼룩졌다. 제대로 움직이는 다리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이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음을 상기했다. 척추골이 탈골되어 신경이 절단된 상태로 부러진 양다리와 뭉개진 발목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미 마비가 와서 감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육교 위에 올라왔다. 누군가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몇 분 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끌다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췄다. 육교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임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휴식을 취한 뒤 팔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에 기어오기 시작했던 도로의 바닥을 볼 수 있었다. 다시금 몸을 던지면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것을 다짐했다. 9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집.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고3 때 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고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이 사시던 옛날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밑에 상가가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로 삼촌이 가끔 관리만 하시고 사용되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딱 한 달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살 때 가끔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학교를 가려고 길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색 자동차 옆에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다가 문득 다시 뒤돌아보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길 주변에는 그렇게 강렬한 빨간색의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곳은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새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고3이고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좀 이상하다. 내가 잘 못 본 거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워낙에 신경 쓸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자던 방은 옛날 조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으로 혼자서 생활하기엔 좀 크지만 딱히 남친 말고 사용할 사람도 없었기에 혼자 사용하고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남자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어떤 꼬마 아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꼬마 아이는 5살 정도의 아이였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라? 동생이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위화감도 못 느끼고 다시 잠들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동생은 저렇게 작지 않은데 하고 놀라서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날 이상해서 계속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이 옛날에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으시고 지금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나 느낀 적도 없었는데
그 집에 있었을 때에만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본 어떠한 것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움직임이 없고 특정한 색채가 있으며 잠시 눈을 떼었다가 다시 보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경고. 어느 날인가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와 제 부모님은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버스 같은 것을 타고 시골길을 한참 달렸죠. 그런데 정해진 도로가 아니라 점점 숲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뭔지 점점 험한 길로 가고 있어서 불안해하던 와중에 제가 기사님에게 아저씨 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죠. 버스가 큰 바위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현실에서라면 그대로 정지했어야 하는데 꿈이라 그런가 버스는 바위를 들이받고 반대편 언덕으로 점프를 해서 날아가더군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버스가 사뿐히 내려앉더군요.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승객들도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버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빠져나오면서 참 신기한 꿈이다 하면서 깨었는데 꿈속의 꿈이더군요. 다시 꿈속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부모님과 제가 버스를 타고 좁은 시내를 가고 있습니다. 편도만 2차선인 좁은 도로였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길에서 사고가 났던 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고 가고 있는 버스 오른쪽으로 또 다른 버스가 약간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추월하는 무렵에 갑자기 저희 버스 앞으로 웬 젊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옆 버스 때문에 안 보였던 남자를 결국 버스가 쿵 하면서 치고 말았습니다.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슬로우 모션을 느꼈습니다만 꿈속에서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자가 치이는 순간에 비명을 질렀고 저는 버스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저와 생면부지인 남자인데 뭐가 그리 슬펐는지 저만치 튕겨나간 남자에게로 달려가면서 전화로 신고를 하는 와중에 꿈에서 깼죠. 꿈속의 꿈이 모두 교통사고가 났던 꿈이었고 저와 제 부모님이 나왔죠. 꿈속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아내에게도 꿈 이야기를 하고 나갈 일 있으면 차 조심하라고 했죠. 본가에도 전화해서 부모님께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구로 디지털단 지역의 먹적 골목을 상사 두 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퇴근 시간엔 굉장히 붐빕니다.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야 할 정도로 넓지도 않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남자 셋이 나란히 갈 공간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상사분들 뒤로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앞에 두 분의 가운데 정도 위치에서 뒤로 따라가다가 제가 나란히 가보려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찰나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오더군요. 그 순간 남자를 치워버린 꿈 생각이 딱 났죠. 아주 급박한 상황까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한 거리를 유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버스처럼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오더라고요. 이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몸이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어렵지 않게 피했습니다. 만약 제가 꾼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앞에 상사분들 뒤로 바짝 따라갔던가 한눈을 팔고 갔다면 충분히 오토바이에 치였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땐 모쪼록 조심하는 게 좋은가 봅니다. 11번째 이야기, 기묘한 무덤.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절친 중 한 명은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보통 안동이라고 하면 종갓집 생각하시죠? 그 친구네 집은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뒤뜰 등등 무지하게 큰 집 말이죠. 친구네 집엔 수박밭이 있었는데 방학 때 친구네 수박밭 일도 도와주면서 계곡에서 놀려고 2박 3일로 안동에 갔습니다. 낮에 수박밭에 일을 도와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종갓집 툇마루에 앉아서 먹는 수박 맛이란 완전 꿀맛이더군요. 3명이서 3통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배불리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여서 바깥 별채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슬슬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소변이 너무 마렵더군요. 저는 화장실을 찾아서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놨어야 하는데 집이 워낙 커서 모르겠더군요. 별채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 희미한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기가 많아서인지 평상 중간에는 모기향까지 피워 놓으셨더군요. 제가 근처를 지나니 할머니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수박 좀 들고 가시게나. 그래서 저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중이라 소변 보고 와서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안 먹을 거면 썩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호통에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다행히 화장실이 보이더군요. 시원하게 소변을 누고 노부의 성의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으러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지만 또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잠을 자러 별채로 갔습니다.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다시 바로 잠들었고 아침에 친구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네 집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비몽사몽으로 아침을 먹으러 친구네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 노부부가 앉아 계셨던 평상을 봤는데 그 자리엔 무덤 2개가 있더군요. 제가 어제 모기향이라고 생각했던 건 향이었던 것입니다. 친구한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니 어제 제가 봤던 노부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네요. 저 무덤은 집터가 있을 무렵부터 있었다는데 친척들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노부부가 꿈에 나타나서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무덤이 계속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일인데 문득 그분들이 저에게 주려고 했던 수박의 정체가 뭐였을지 궁금해집니다.